출발 새아침. 스물세 살 체육 유망주가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미안해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봅니다. 지난해 1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을 때만 해도 체육계는 고개를 숙이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죠. 아니,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야기했던 이들은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며 죽은 자를 모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체육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지켜주지 못한 어린 한 체육인의 죽음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고 최숙현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학교는 학생을 보살피고 직장은 직원을 챙겨야 합니다. 출발새 아침 가족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예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밝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뉴스가 조금 다 그렇죠. 암울해요. 예, 우리 원래 밝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몇 개 있어서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대법원 판결인가요? 예,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죠. 다크웹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 투 미디어 운영자 손정우 씨 미국 송환, 이게 끝내 불허됐다면서요? 네, 어제 이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개요는 모두 아시겠지만 기가 막힌 사건이라서 간단하게 좀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손정우 씨 미성년자였던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전 세계 128만 명 회원에게 22만여 개 8테라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44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었고요. 직접 서버를 관리하면서 성인 음란물은 금지한다. 이런 공지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자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포함이 됐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량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에 손 씨를 기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강제 소환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만 이 사이트와 관련해서 53명이 체포가 됐거든요. 굉장히 네. 파장이 큰 사건이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송환해라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담당 부서 서울고법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올라오고 굉장히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네. 아니면 이 손정우 씨 부자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섰던 사건이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안 보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 네. 말이 참 우습습니다만은 범죄인 은닉, 그러니까 네,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이유가 그걸 여기서 수사를 하는 동안에 미국 못 보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라도 한국에서 좀 어떻게 요걸로 대신 처벌을 받아보자. 네. 좀 이랬던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재판부는 일단 성범죄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계속 우리나라에 붙잡아놔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제라는 취지가 범죄인을 어떻게 하면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할까 이런 게 의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손정우 씨 부자까지 나서서 미국 송환만큼은 안 된다. 꼭 한국에서 처벌을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했던 부분은 이게 이 상황이야말로 좀 성범죄에 있어서 관대한 한국 현실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아닌지. 예. 네.
저는 좀 기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고소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수사하도록 뭐 보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검찰에서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 손정우 씨에 대해서 그냥 그 성인 음란, 아동 성착취물 이 관련된 것으로만 하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뭘 처벌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그런 허점을 또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 변호사 비용이 44억 원이라는 이 수익에서 나왔을 텐데.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머리를 잘 썼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거를 참 씁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뭐 BBC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 자랑 형량이 같더라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예.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나라 내용이거든요. 달걀 18개 훔친 배고파서 우리나라에서 훔쳤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이 1년 6개월 똑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렇게 어. BBC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참 우리나라 이 처벌 수위라는 게 웃긴 것 같아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반응이. 네. 근데 이제 그것과도 별개로 이 재판부, 이 재판을 내렸더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판사에 대해서 뭐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왔다면서요? 오, 네. 등록된 지 3시간 만에 6만여 명 동의받고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하루도 안 돼서 20만 27만 넘었죠? 명? 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영수 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고 이번 재판부 재판장인데 대법관 후보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글이었고요. 벌써 27만 명을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데. 네. 강영수 부장판사가 사실은 이제 이 손정우 씨를 풀어줬어요. 풀어주었기 때문에 아마 좀 화들이 많이 난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구속이 될 것이고 또다시 여기서 한국에서 처벌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예. 지금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수사하거나 관련해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할 때 어려워져요.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뭐 보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쪽에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그렇게 일시적으로 풀어줬다는 것 때문에 이 부장판사가 사실 대법관 후보인데 네. 대법관 후보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청원 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검사가 너무 기소를 안이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후에 그 상황을 또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 또 이제 잠시 저희가 김영미 변호사하고 이야기할 건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죠. 갑질과 폭언과 뭐 폭력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동료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이 또 용기 내서 증언을 해줬습니다. 네.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어치 사와서 강제로 먹여서 토하게 만들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진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네. 다시는 안 먹겠다 싹싹 빌게 만들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알려졌던 내용인데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빌고 있는 장면을 봤다. 그리고 최숙현 씨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에게 최숙현 선수 아버지에게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수 잘 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빵을 20만 원씩 사와서 억지로 먹이고 토하게 하고 견과류를 머리를 때리고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모욕을 줍니까? 저는 그 20만 원어치 괴롭히려고 20만 원어치나 또 빵을 억지로 사왔다는 것도 대단한 정성인 것 같아요. 예, 정말 황당무계한데 이 사람은 또 다달이면 100만 원씩 받았대요? 최숙현 씨 부모로부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받아요, 자기가? 통장으로 봤을 때 한 1,500만 원이 또 이제 이체된 게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 한국에 없죠? 팀닥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숙현 선수가 그 전에 또 살아 생전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구제받기 그렇죠. 위해서.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망 네. 전날까지도 4개월간 6차례나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
검찰, 경주시청 등등 있었는데 이번 동료의 추가 폭로가 또 있었는데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말을 하기로 네.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가 없으니 일부 진술을 삭제하겠다 어머. 하고 삭제를 했고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벌금 2, 30만 원으로 끝낼 테니까 고소하지 않을 거면은 뭐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좀 굉장히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 못하는 상황에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경찰에 가서 불안하니까 혹은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수사해달라고 했을 텐데 네. 이거 뭐 네가 말한 거는 해봤자 벌금 2, 30만 원짜리다. 그렇죠. 그러고 끝날 거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고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걸 수사관이 말했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6차례 진정서 내가 고소했는데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 검찰, 경주시청 전부 다 지금 공공기관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구조해주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도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요, 사실은 감독을 비롯해서 뭐 팀닥터 주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폭행을 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녹취록이 있기는 하지만 녹취록이 나오는 게 정확하지가 않고 네. 또 폭행했다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참 법리 검토라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대한체육회 특히 이거 어쩐 일입니까? 도대체가. 이번에도 국회에서 긴급 질의를 가졌지만 네. 아무도 팀 닥터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해서 실제 닥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네,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의사 물리치료사 면허 전혀 없었고요. 특히 또 팀 닥터가 이 감독하고 고향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도 이제 철저히 조사하고 좀 지도자들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분명히 제가 이 비슷한 뉴스를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죠, 전해드렸단 말이죠. 네. 바뀌지가 답답합니다. 않나 봐요. 네. 이쪽은. 왜 이런지. 이게 엘리트 체육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일까요? 내년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을 다시 명단 냈습니다. 네.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상임위원회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에 뺏겼잖아요. 네. 지금 통합당이 내놓은 위원 명단 특징을 보면은 다선 의원들이고요. 대여 투쟁력이 있는 의원들을 전면으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급 3선 의원들에게 일부 상임위 간사를 맡겼는데 이 간사는 주로 초재선 의원들이 그렇죠. 맡는 자리잖아요. 근데 비중 있는 의원들을 다수 배치를 한 거죠.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맞서야 되는 정보위원회에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간사로 들어간다든가 뭐 부동산 실정 짚어야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에는 3선의 이현승 의원이 간사를 맡거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원래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좀 젊으신 혹은 초재선의 네. 의원들이 간사를 맡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위원장 자리를 모두 안 맡게 되면서 그 3선의 중진 의원들을 간사에다 또 배치를 했군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꽃게 뉴스 브리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장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를 결정이 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신 김영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변호사님 이쪽에 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시게 되는데 지난 4월에 우리가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우리가 이런 주제를 전화통화를 한다는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손정우 미국 송환 관련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에서 좀 보내달라. 우리는 이 사람을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8개월의 형을 다 살았던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석방이 네,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왜 불허가 됐습니까? 재판부는 보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고 또 아동 성착취 범죄나 국제적 자금 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범죄 수익 은닉 관련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 내지는 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니까 여기서 좀 더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성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혼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하고 이 체계가 달라서 즉 징역을 선고하는 체계가 달라서 너무 손방망이 처벌 받으니까 미국 가서라도 좀 세게 받아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영향이 너무 낮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손 씨의 경우에도 1년 6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 어렵고 네.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 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가서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하는 그 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정우 씨는 1심에서는요, 게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됐었어요. 그러다가 네. 2심에서야 이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다 마친 상황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형이 좀 우리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그런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일단 기존에 신체적인 성범죄가 이제 보통 강간이나 강제추행인데 네. 그런 범죄는 되게 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에게 직접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약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좀 덜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인식이 일반인들도 있었고 재판부도 있었고 약간 검사도 수사관도 있었고 약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이 대체적으로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누굴 막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거니까 우리가 탁 좀 세게 혼을 내줘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뭐 영화를 본다던가 예를 들면 뭐 어떤 필름을 본다던가 어떤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클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못하는 거죠. 예, 이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좀 봐줘야지 뭐 이게 원래 기본적인 법조계 인식이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이번에 이렇게 불허로 결정이 난 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전에 이 사건 이런 손 씨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터뷰도 하고 좀 법조인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저도 국민들처럼 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그런다고 완전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그 손 씨 아버지가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잖아요. 네. 고소를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보내버리면.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벌권을 미국이 양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정말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보다 형벌 세게 준다니까 좀 한번 세게 혼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한국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보내버리고 나면 사실 또 다시 와서 이거 해봐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건 좀 별개 아닙니까? 별개긴 하지만 네. 범죄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이 된 거는 미국 가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처벌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을 정하면서 참작 사유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 어쨌든 범죄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형벌권을 어떻게 보면 푸기긴 하지만 양도하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아직 수사를 하고 아직 이제 처벌을 안 했으니까 재판도 받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보내든지 말든지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뜨거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판결을 선고한 이 부장판사님에 대한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정호 씨가 어제 사실은 석방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구속해서 이제 수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미국 보낼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보내니까 이제 다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법원에 있는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1순위인데 이 사람 대법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청원이 나와서 오늘까지 27만 명이 지금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손 씨가 송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이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옛날에 재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판사님은 그냥 거의 다 맞는 존재 이랬는데 요즘에는 판사님들이 판결 내리면 잘못했다, 잘됐다, 다들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 여론이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재판부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죠. 맞아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 꼭 성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사건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지금 법원 판사님들도 서로 안 맞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독립은 일정 정도는 안타깝지만, 결과에 네.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독립은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수가 낮다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걸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나 낮은 겁니까? 일례로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손 씨는 아예 배포를 했지만 네. 우리가 많은 국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운로드만 받아도 미국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이 나옵니다. 다운로드만 그러면- 받아도? 네, 그러면 네. 10개면 50년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6월 2일 날 개정은 되긴 했지만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완전 차이가 나네요. 엄청 차이 나죠. 개정돼서 그나마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엔 너무 낮았고 또 만약에 하나를 소지하건 10개를 소지하건 간에 네. 미국처럼 계속 더한 찌는 게 아니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의 2분의 1까지밖에 가중이 안 되는 법체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미국이랑은 형량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현실 인식과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이게 너무 갭이 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우리는 화가 날 없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하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처벌 수위가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또 박사방 운영자와 관련해서 얘기란 말이에요. 조주빈 씨가 또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문 제출하니까 또 좀 많이 봐주려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같으면 정말 그 조주빈 씨도 어떻게 조주빈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은 손 씨처럼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전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공감대 형성해주면서 지금 조주빈은 아니지만 그 전에 다른 공범들 선고형을 보면 지금 미성년자인 그 배모 씨의 경우에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에 지금 구정기형을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범인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공범인 8년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조주빈은 주범이고 범행의 횟수도 훨씬 많고 너무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죄질도 안 좋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의 형은 분명히 선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든지 말든지. 예. 네, 그렇죠. 네. 반성문 쓴다고 다 형을 그렇죠. 해주는 건 아니니까. 확 내려준다고 하면은 누가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얘기되는 게 바로 양형기준안인 것 같아요. 어제 양형기준안 의결이 있었다면서요? 어제 양형기준안이 완전히 의결된 건 아니에요?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지금 7월 2일자로 양형기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외부 전문가에게 지금 양형인자 중에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다음에 가해자가 초범인지 이게 네. 이제 감경인자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그렇죠. 범죄의 경우에는 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런 진지한 반성이나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사유로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진지한 반성은 뭘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아닌지 그렇죠. 미안하다고만 하면 들어가 볼 수가 되는 게 없는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그래서 막 10장 쓰면은 좀 반성 많이 하고 한 장 쓰면 반성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성문도 쓰고 이 사람 뭐 탄원서도 쓰고 막 재판 법정 나와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러면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법정에 나와서 우는 거 그게 또 조금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좀 약간 정말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좀 처벌시가 너무 낮다 이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사항 알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요, 정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정말로. 자,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요.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을 매일 소독하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품은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지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동거인의 경우에는요.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아울러 37.5도씨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매주 박스트라다무스 코너를 함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당시 의원, 또 지금은 단국대 석좌 교수였는데요. 박지원 교수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저희 출발 새아침 식구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박 국정원장 내정자가 저한테 전화를 그때 거셔가지고 토요일 날이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파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지난주에 교체된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은 어떤 수확을 얻어낼지 앞으로 참 주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국정원 인사처단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을 해서요.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 대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기입니다. 네. 사실, 지난 3일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인사가 이제 박지원 교수에 대한 인사였는데요. 비문, 네. 또 반문,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특검을 받았던 것 때문에. 자. 한때 그랬었죠. 네, 사실 제가 박지원 의원의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본인이 이전에 2008년도인가요? 그때 교도소에서 수감된 생활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상당히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인선 개편은 사실은 그래서 깜짝 더 놀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왜 발탁한 겁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전제한다면 동원 가능한 최강의 전문가들을 모두 가동해서라도 남북 대화를 반드시 재개하고 성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통령으로서도 모험을 건 인사가 되겠죠. 그만큼 절박하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그렇게 됩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취임 한편으로는. 이후에,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하고 뭔가 좀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기 후반을 남겨놓고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등등을 포함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을 두고 과거 일에 개의치 않는 탕평 인사의 끝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당에서는 국정원 망치는 잘못된 인사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현재 남북한 상황이 관료 출신들, 즉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남북협상, 특히 정상회담을 실무 지휘하고 대북 문제를 꾸준히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협상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는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박지원 교수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대화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닌 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할 의지만 있다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우리 목표에도 다가서는 그런 노련미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지원 교수도 내가 이제 말년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그게 바로 대북 문제 관련된 나의 역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뭐 잘못된 인사다라는 말도 했지만 정보가 가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안 좋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남북 대화 과정에서 네.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네. 그 내용을 뭐 희망을 섞는다든지 본인의 의견을 섞을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북한 문제는 그 점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비단 지금의 그러니까 박지원 내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될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뭐 정보를 가공할 것이다 이런 말은 뭐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박지원 교수가 중간에서 뭔가 좀 희망을 던지는 듯한 메시지 뉘앙스로 조금 우리들에게 더 좀 과장해서 말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두 중량감 있는 분들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혼선과 갈등이 일어나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전부 다 워낙 중량감 있는 분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해서
이거는 때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와 같은 공명심이라는 것이 만약에 자리를 잡아서 정보로 가공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극히 유념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량감 있는 인사들, 특히 이제 어벤져스 군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 지금 이런 분들 플러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너무 친북한 인사들 아닙니까? 지금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대화를 하겠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네. 북한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친북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이랑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을 써야 되는 것이 북한과 대결하겠다는 분을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다 선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도 갖추고 또 정치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들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북한하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하고 미국이 풀어야 되고 미국이 특히 나서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전제가 된다면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희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희는 상수가 아니고 이 대화에서 3자 대화에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대화에서 어차피 미국이 다 할 건데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양쪽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양쪽이 직접 얘기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운데서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에 미국하고 북한이 좀 만나거나 뭔가 좀 정상회담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서 뭐 비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말이 나오니까 스티브 비건 쪽에서 그럴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방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바뀌는 만큼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는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뭐 북미 대화의 재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뭐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미국이 뭐 하자고 한다고 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앞으로 뭐 특별히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금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됐죠. 물론 어렵겠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이 모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북한을 대화를 끌어낼 만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죠. 비건의 방안 정도로는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티브 비건이 오늘 와서 뭘 하고 갑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북한과의 직접적인 뭐 대화라든지 뭐 물밑 대화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볼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조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 비슷하게 서프라이즈를 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비건이 뭔가 좀 들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아닌가 보죠? 글쎄요. 그럼 미국이 지금 사실 이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이제 내세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대화 협상 카드를 저희가 꺼내야 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스몰 딜 플러스 알파로
이게 북미 양측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좀 사실 점점 힘을 받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한 확대라든지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일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전제로 한다면 협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뭐 그렇고 또 대북 제재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거 제외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뭐 경제적으로 뭔가 협력한다던가 방향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번 상황을 통해서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여건은 언제든지 열려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일부에서 이제 이게 회자되고 있는 건 한미 워킹 그룹의 네. 중요성입니다. 그 네. 공조 뭐 이런 건데 미국은 분명히 이번에 한미 워킹 그룹의 중요성과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지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 돌이켜 보면 곰곰이 보면 한미 워킹 그룹이 일종의 패스트 트랙의 역할을 하는 등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다만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서로 공유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이를테면 한미 워킹 그룹에서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북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한미 워킹 그룹의 의제가 쓰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그렇죠. 다 많죠. 논의를 하는데 의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요. 이런 개선을 통해서 오류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하고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창 그 네네.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랬을 때 정동영 장관 얘기는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사실 뭐가 일이 좀 잘 안 된다. 특히 여기에서 뭔가 하자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뭐 일이 진행되는 게 없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저는 그 의견에는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논의하는 것이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합의상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 그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워킹 그룹과 남북 협상이 투 트랙으로 감으로써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길목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는 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걸 갖다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두관 의원이 또 인터뷰를 저희랑 하시면서 평양하고 서울에 대표부, 그러니까 연락부를 아예 2개를 양쪽에 설치하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하셨는데 지난주 여당에서도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강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네. 뭐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적인 지원 등 이런 기초적인 사안부터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는 매우 잘된 인사이고 정말 마지막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 보시는 건가요? 네, 기대를 갖다가 걸어볼 만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청취율 조사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조사 기간 동안에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 첨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주파수 94.5 라디오 사진도 좋고요. 앱 캡처 사진도 좋고요. 본인 얼굴만 그냥 찍어 보내도 됩니다. 물론 라디오 듣는다는 전제하에서 보이는 라디오 인증샷이 제일 좋습니다. 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커피 뭐 있습니다. 커피 기프티콘 저희가 2장씩 보내드릴 겁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시면서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올게요.